한국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무기 현무5가 드디어 실전용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이 미사일의 존재는 단순한 무기 개발의 차원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군사 질서를 바꾸는 신호탄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현무5 프로젝트가 특별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순수 국산 기술로 이 거대한 탄도미사일을 완성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 말은 곧 한국이 스스로 전략, 핵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이며, 이는 주변 강대국들에게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도전장이었다. 중국 정부는 현무5의 개발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즉시 반응을 보였다. 중국 내 군사 전문 매체들은 연일 한국의 현무5는 중국의 둥펑 미사일 체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보도하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과거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지역, 방어용으로 평가절하 하던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 한국이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만큼 현무5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비공식적으로 전해지는 정보에 따르면 현무5는 최대 5,000km를 날아가며 8톤급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말은 지하 수백 미터에 있는 벙커나 사일로조차 한 발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중국만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주요 방산기업들 역시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차세대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오랫동안 미국산 무기 공급에 의존하던 한국이 이제는 스스로 무기를 만들어 수출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이제는 경쟁자가 된 셈이다. 한 방산 관계자는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미국의 핵심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MLRS, 패트리어트, 각종 미사일을 대량 구매했지만 이제는 천무, 현무, SLBM 등 다양한 자국산 무기를 직접 생산하며 수출까지 추진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최대 고객을 잃은 것과 동시에 새로운 라이벌을 얻은 셈이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무기 산업의 경쟁을 넘어선다. 한국이 독자적 미사일 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이제는 미국의 기술 통제나 수출 제한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곧 한국이 필요할 때 자국의 판단으로 무기를 운용하고 수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군사주권의 완전한 회복이다. 현무5의 등장은 동북아 군사지형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 미사일이 실제로 배치되면 한반도 북쪽은 물론 일본과 중국의 주요 도시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특히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를 타격하는 능력은 방어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일본 언론들은 현무5가 일본의 방공체계에 새로운 위협이 된다고 평가하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일본의 방위성 관계자들은 공식 석상에서 한국의 미사일이 이제는 방어용을 넘어 공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언급했다. 겉으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지만 속내는 복잡한 것이다. 한국이 이런 초강력 무기를 개발한 이유는 단순히 과시가 아니다. 이는 한반도의 생존 전략과 직결된다.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군비 팽창,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 속에서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확실한 억지력을 원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현무5였다.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한국이지만 현무5는 사실상 핵억지력의 대체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는 부분이다. 비록 한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준수하며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이미 완벽하게 구축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에도 복잡한 메시지를 던진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동맹국 한국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을 반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자율적인 방산체계를 갖추는 것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미국의 무기시장 지배력이 약화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미사일 수출이 본격화될 경우 세계 방산시장에서의 힘의 균형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무5의 개발은 한국군의 킬체인 전략과 직접 연결된다. 킬체인은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타격해 무력화하는 전략인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발사 즉시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이 미사일은 북한의 핵시설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략기지, 일본의 군사거점까지 모두 사정권에 넣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동북아에서 완전히 새로운 군사적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현무5가 가진 또 하나의 상징성은 자주 국방의 완성이다. 이 미사일은 단순히 군사기술의 결정체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자존심을 상징한다. 과거에는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전략무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의미다. 그리고
지금 세계의 시선은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중국은 불안해하고 일본은 경계하며 미국은 놀라워한다. 하지만 한국은 묵묵히 한 길을 걸어왔다. 방어를 위한 힘이라는 원칙 아래 누가 뭐라 해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온 것이다. 이제 전 세계는 묻고 있다. 한국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 대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현무5는 단지 시작일 뿐이기 때문이다. 현무5의 등장은 한국이 더 이상 지역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선언이었다. 과거 한반도의 분단 구조 속에서 한국군의 전략은 방어적 억지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공격적 억지력을 구축하며 동북아 전체의 군사 균형을 주도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특히 이번 현무5 프로젝트는 단순히 미사일 한 기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 군사 철학을 상징한다. 그 철학의 핵심은 우리의 생존은 우리가 지킨다는 것이다. 사거리 5,000km 이상, 탄두 중량 8톤 이상. 이 숫자들은 단순한 스펙이 아니다. 한국이 핵무기 없이도 핵보유국에 준하는 억지력을 갖게 되었음을 상징한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사실상 전략 핵무기에 필적하는 비핵 대체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술이 순수 국내 연구진의 손에서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방위사업청이 주도한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의 기술 이전 없이 완전한 독립개발로 이루어졌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미사일 자립국 반열에 올라섰다. 이러한 성취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현무 시리즈의 역사는 198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은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2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사거리와 위력을 늘려왔다. 이후 현무2, 현무3, 현무4로 이어지며 사거리는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로 늘어났고 정밀 유도 능력 또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 그리고 이제 현무5는 그 최종 진화형으로 등장했다. 중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조차도 현무5의 개발 속도를 예상하지 못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사거리 제한 지침으로 인해 800km 이상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었지만 2021년 이 지침이 해제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한국은 기다렸다는 듯 즉시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했고 불과 2년 만에 실전 배치 가능한 수준의 시제품을 완성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 놀라운 속도는 한국 군사과학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특히 현무5의 추진체와 탄도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성능을 자랑한다. 2단, 고체 연료 로켓 모터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사 후 즉시 고도 상승과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다. 또한 탄도부는 고강도 합금과 복합 세라믹으로 제작되어 지하 수십 미터의 벙커를 직접 관통할 수 있다. 한 발의 미사일로도 적국의 지휘소나 핵심 사일로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력 덕분에 현무5는 단순히 한반도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타격수단으로 분류된다. 중국과 일본의 주요 도시, 러시아 연해주, 심지어는 괌과 같은 미군 기지까지 모두 이론적으로 사정권에 포함된다. 물론 한국은 이 미사일을 공격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존재 자체가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상대국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방패이자 실제로는 전략적 창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주변국들에게는 공포에 가까운 충격이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연일 한국이 동북아의 새로운 핵심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경고했고 일본의 군사평론가들은 이제 일본의 전역이 한국의 타격 반경 안에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미국 역시 내부적으로 복잡한 계산을 시작했다. 동맹국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자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반드시 달가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목표는 명확했다. 그 어떤 외세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 이는 단지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철학이었다. 한국은 이미 정보정찰 타격방어의 모든 단계를 자체 기술로 수행할 수 있는 완전 독립방위 시스템을 구축했다. 킬체인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MPR, 대량 응징보복으로 이어지는 삼축체계의 중심에는 현무5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미사일의 전략적 가치는 단순히 사거리와 위력에 있지 않다. 그것은 즉각 대응 능력에 있다. 현무5는 발사 명령이 떨어지면 10분 이내에 전개 가능하며 이동식 발사대 TEL을 통해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다. 즉, 적이 한국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더라도 잔존 전력으로 즉각 반격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체계가 갖춰지면 한국은 사실상 공격받지 않는 나라로 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억지력의 강화는 국제정치에서도 큰 파장을 불러왔다. 과거 한국은 안보, 소비국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안보 공급국으로 불린다. 폴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미사일 기술과 방산 장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여러 나라와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한국식 방위산업 모델의 수출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현무 5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곧 SLBM 체계와 결합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발사 가능한 형태로 진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 세대의 핵심 전략, 바로 SLBM과의 융합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의 해군 전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시작된 SLBM 실험이 이제 본격적인 전략 잠수함 체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무 5의 기술은 해군의 심장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다. 한국이 자랑하는 현무 5의 기술력은 이제 해군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성공적인 발사가 이루어졌을 때 세계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SLBM은 전 세계에서도 단 7개국만이 보유한 전략무기 체계인데 한국이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시험 발사는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SLBM 개발에 수년간의 연구와 테스트를 거듭해왔다. 외부의 기술 지원 없이 순수 국내 연구진이 추진 시스템, 연소, 제어, 수중 사출 기술을 모두 개발했다. 특히 도산 안창호함에서 실시된 발사 시험 운수중 사출 후 점화라는 고난도의 단계를 완벽히 수행했다. 이 기술은 단순한 미사일 발사와 달리 잠수함이 수면 아래에서 고압의 물을 밀어내며 미사일을 쏘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극소수의 국가만이 성공한 기술이다. 이로써 한국은 수중에서도 전략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 현무 5와 SLBM의 결합은 단순히 방어체계의 강화가 아니라 전세계 어디서든 즉각적인 응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적국이 한국 본토를 공격하더라도 이미 다른 해역에 배치된 SLBM 잠수함이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이는 확실한 보복 능력을 전제로 한 완전한 억지체계로 세계 어느 나라든 이를 갖춘 국가는 극소수뿐이다. 특히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500톤급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첫 중형 잠수함이다.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보다 훨씬 조용하고 작전 지속시간이 길며 6개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미 후속 함정으로 4,000톤급 이상 그리고 장차 7,000톤급 핵잠수함까지 계획 중이다. 이는 단순한 군비 경쟁이 아니라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해양 전략 강국으로 나아간다는 선언이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은 SLBM을 보유한 세계 7번째 국가이자 가장 빠른 속도로 잠수함 전력을 확장하고 있는 나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은 단 20년 만에 잠수함 보유수를 3배로 늘렸고 공격형 잠수함만 해도 27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향후 현무 계열 SLBM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일본은 이러한 움직임에 긴장했다. 중국의 군사 매체들은 한국이 동해와 남중국해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고 일본의 네티즌들은 한국이 이제 바다에서도 우리를 압도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과거에는 단순히 경제 대국으로만 평가받던 한국이 이제는 군사력에서도 세계 상위권에 진입한 것이다. 이러한 SLBM의 도입은 한반도 안보 전략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기존의 지상 중심 억지력에서 벗어나 3차원 억지체계로 진화한 것이다. 지상, 현무 5, 해상, SLBM, 공중 KF-21이 동시에 연동되는 전략이다. 이 세 가지 체계가 연결되면 한국은 적의 어디를 공격받더라도 즉시 반격할 수 있는 다층적 전력망을 갖추게 된다. 게다가 한국의 SLBM은 단순한 복제형이 아니다. 도산 안창호급에 탑재된 현무 4에서 4, SLBM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고체 연료 기반 추진체를 사용한다. 발사 후 궤도를 급격히 변경할 수 있는 능력까지 탑재되어 있어 유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사일의 탄두부에는 고강도 관통 폭약이 장착되어 있으며 군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1톤급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설계 여유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술적 세부사항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SLBM 개발에는 정밀 항법 시스템, 수중 사출 압력 제어, 열차 폐재료, 고성능 추진체 등 수십 개의 첨단 기술이 복합적으로 요구된다. 이런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는 것은 한국이 이미 세계적인 군사과학 강국임을 의미한다. 북한이 수차례 SLBM 시험을 시도했지만
성공률이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SLBM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안정적으로 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단 2번의 시험 발사로 성공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현재 한국 해군은 SLBM을 실전 운용 가능한 수준으로 양산 중이며 차세대 잠수함에는 10개 이상의 발사관이 탑재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설계 중인 7천 톤급 잠수함은 사실상 핵잠수함에 준하는 성능을 갖게 된다. 이 잠수함이 완성되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로 핵 억제력 잠수함 체계를 갖춘 나라가 된다. 이 모든 발전은 단 한 가지 철학에서 시작되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한국은 자신만의 기술로 자신만의 손으로 자신을 지킬 무기를 만들어 왔다. SLBM의 성공은 그 상징적 결과물이다. 이제 바다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한국의 잠수함이 동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그 순간 주변국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다. 이제 한국을 얕볼 수 없다. 그리고 이 문장은 앞으로 한국의 국방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말해준다. 왜냐하면 아직 한국의 진짜 비밀병기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이 SLBM으로 바다를 장악했다면 이제는 핵잠수함으로 심해를 지배하려 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이 추진 중인 7천 톤급 핵잠수함 개발 계획이 있다. 이 계획은 단순한 함정 건조를 넘어 국가안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이미 한국은 500톤급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고 건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그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국은 한 단계 더 나아 가액 추진 잠수함이라는 전략 무기를 손에 넣으려는 것이다. 핵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무한한 작전 지속 능력이다.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일정 시간마다 수면 위로 올라와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지만 핵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작전이 가능하다. 이는 곧보이지 않는 전력이라는 뜻이며 핵 억지력의 핵심 요소가 된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동해나 남중국해 어디서든 현무5나 SLBM을 즉각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사실 한국의 핵잠수함 구상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이미 1990년대 중반 한국은 원자로 제조 기술을 가진 OKBM과 협력해 소형 잠수함용 원자로 설계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2000년대 초반에는 자체 원자로 시제품을 완성했고 해군의 장기 계획에 핵잠수함 건조가 비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하지만 당시 국제 정치적 제약과 외교적 고려로 인해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그 계획이 현실이 되고 있다. 도산 안창호급의 성공이 그 기초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한국 해군은 이미 후속 모델인 장보고 3배치형을 개발 중이며 이 함정에는 10개의 수직 발사관과 향상된 연료 효율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모델이 사실상 핵잠수함으로의 전환 단계라고 분석한다. 핵잠수함의 건조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 의지의 문제다. 일본과 중국이 핵잠수함을 운용하며 아시아 해역을 장악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국 해군은 랴오닝과 산둥 항공모함을 앞세워 서해와 남중국해를 오가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중국 해군의 항모 전단을 깊은 해역에서 은밀히 추적하고 필요시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중국 언론들은 이미 한국의 움직임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아시아 해역의 주도권은 완전히 뒤집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또한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일본의 방위성 관계자는 한국이 SLBM에 이어 핵추진 잠수함까지 확보하면 일본의 대잠수함 방어망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의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소음 억제 기술을 가지고 있어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 핵잠수함의 무서움은 보이지 않는 힘에 있다. 어디에 있는지 언제 공격할지 아무도 모른다. 이는 상대국의 정치적, 군사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심리적 억제 효과를 가져온다. 한마디로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순간 주변국은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매우 미묘한 태도를 보인다. 겉으로는 한국의 기술적 발전을 환영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이 독자적인 핵 추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의 국제 정세는 다르다. 중국의 해양 팽창과 러시아의 군사 도발로 인해 미국 역시 한국의 자주 방위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계획을 묵인하는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이 모든 것을 국산 기술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자로 설계부터 추진 시스템, 연료봉 관리까지 모두 국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다. 이 점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일본은 아직까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독자적인 핵추진 기술을 운용할 수 없다. 반면 한국은 이미 독자적 원자로 설계 능력과 핵운용 추진체 기술을 확보했다.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이는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 선전략 자주권의 완성이다. 미국과 일본의 통제에서 벗어나 한국 스스로 해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는 제2의 독립선언과 같다고 평가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SLBM 기술을 바탕으로 한 핵잠수함 건조 능력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국산 원자로의 안정성과 내구성은 이미 국제 수준에 도달했으며 2030년 이전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핵잠수함이 완성되는 순간 한국은 완전한 삼축 전략을 갖추게 된다. 지상에서는 현무 5, 해상에서는 SLBM, 그리고 심해에서는 핵잠수함이 그 축을 이룬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한국은 어떤 도발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전략 국가가 된다. 일본의 한 군사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진실이었다. 한국은 공격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다시는 어떤 강대국에게도 위협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방패와 창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방패의 마지막 조각이 완성되는 순간 세계는 또 한 번 놀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의 하늘에는 또 하나의 이름이 떠오르고 있다. 바로 KF-21 보라매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공중전략의 상징이다. 과거 한국은 F-15K, F-35 같은 외산 전투기에 의존해왔지만 이제는 스스로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KF-21의 개발은 단순히 기술 진보가 아니라 한국 공군의 운명을 바꿔놓은 혁명이라 할 수 있다. KF-21의 첫 공개 당시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외형적으로는 미국의 F-22 랩터와 유사한 스텔스 형상이며 5세대 전투기임에도 5세대급 성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투기가 한국의 손으로 직접 설계되고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외국의 기술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줄이고 최신형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을 탑재했다. KF-21의 진짜 가치는 그 플랫폼의 자유도에 있다. 과거 한국은 F-35 같은 미국제 전투기에 국산 미사일을 장착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소프트웨어 통합 비용만 수백억 원에 달했고 심지어 무기 운용 코드를 미국 측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다르다. KF-21은 100% 한국이 통제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즉 어떤 무기든 마음대로 장착하고 개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자유로움이 가져온 결과가 바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개발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초음속 공대함 유도탄을 개발 중이며 이미 선행 연구가 완료되었다. 이 미사일은 마하 2,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최대 사거리 500km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을 한 발로 침몰시킬 수 있는 무기다. 과거 아음속대한 미사일은 속도가 느려 현대 전투 환경에서 요격당할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완전히 다르다. 목표를 향해 초고속으로 돌진하며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해수면을 스치듯 낮게 비행한다. 속도와 회피 기동이 결합된 이 무기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한국은 여기에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적용해 추진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 기술은 아직 소수의 국가만이 보유한 최첨단 분야로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하면 세계 방산 시장에서 큰 충격을 줄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는 KF-21 보라매의 이미지와 함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형상이 공개되었다. 이는 단순한 컨셉이 아니라 실제 개발 중인 실물에 가까운 모델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사일은 400mm 급직경을 가지며 데이터 링크 시스템 K-링크를 통해 KF-21과 실시간으로 교신한다. 이 기술은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함 미사일 간의 공용 아키텍처를 가능하게 하여 개발 효율을 극대화한다. 이러한 진보 덕분에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무기체계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공대공, 공대함, 공대지, 정찰, 전자전 등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기체로 한국은 이를 기반으로 전장 환경을 완전히 바꾸려 하고 있다. 실제로 KF-21의 전투 운용 능력은 이미 일부 동맹국의 5세대기와 맞먹는 수준에 도달했다. KF-21의 개발은 경제적,
정치적 의미 또한 크다. 이 전투기는 한국의 수출 전략의 핵심으로 인도네시아, 폴란드, 필리핀 등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만이 전투기 시장을 독점했지만 이제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KF-21은 단지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된 것이다. KF-21에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결합되면 한국 공군의 타격 범위는 폭발적으로 확장된다. 한반도는 물론 동중국해, 남중국해, 심지어는 인도양까지 작전 반경에 포함된다. KF-21함대가 발진하면 적의 항공모함 전단은 단 몇 분 안에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능력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KF-21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그들은 KF-21이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되면 중국의 항공 우위 전략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역시 KF-21의 등장을 경계하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KF-21의 가장 큰 무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율성이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무기. 그 자체가 한국의 미래 전략을 상징한다. KF-21 보람의 비행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수입국이 아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질 때 세계는 한국이 진짜로 스스로의 날개를 펼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제 하늘의 전력은 완성되었다. 현무가 땅을 지배하고 SLBM이 바다를 통제한다면 KF-21은 하늘의 주인이 되었다. 세 영역이 연결된 이 삼위일체 전력이 바로 한국이 준비한 진정한 방어의 힘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모든 전력을 하나로 묶는 최종 전략, 바로 독침 전략이다. 그리고 그 전략이 등장하는 순간 동북아의 군사균형은 완전히 바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군사력 강화는 단순히 무기 개발의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 한반도라는 좁은 영토, 사방을 둘러싼 강대국들 속에서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 선택한 길은 오직 하나였다. 바로 독침 전략, 즉 고슴도치 전략이다. 작지만 건드리는 순간 상대가 치명상을 입는 강력한 방위 개념이다. 현무, SLBM, KF-21은 이 독침 전략을 완성하는 세계의 핵심 축이다. 독침 전략의 기본 원리는 명확하다. 적이 공격을 결심하는 순간 그 대가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한국은 그 원리를 바탕으로 전력을 설계했다. 지상에서는 현무 미사일이 적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선제 타격하고 해상에서는 SLBM이 보복 공격을 수행하며 공중에서는 KF-21이 신속히 제압작전을 수행한다. 이 세 가지 축이 서로 연결되어 작동할 때 어떤 나라라도 함부로 도발할 수 없게 된다. 이 전략의 무서운 점은 그것이 단순히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무기라는 데 있다. 한국은 공격적인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해준다. 강한 자만이 평화를 지킨다. 한국은 그 교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위 구조를 비해 핵전략이라고 부른다. 핵무기를 공식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준하는 억지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현무호의 8톤, 급탄두는 핵이 없어도 대도시를 무력화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고 SLBM은 언제 어디서든 반격이 가능한 전력을 제공한다. KF-21과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공중의 지배권을 완전히 한국의 손에 넣었다. 이 조합은 곧비대칭 전력의 완성형이다. 중국은 이러한 변화를 누구보다 두려워한다. 중국 군사 매체들은 한국이 사실상 핵보유국 수준의 억지력을 갖추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일본 역시 한국의 군비 확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움직인다. 필요할 때만 정확히 행동한다. 그것이 진정한 전략국가의 자세다. 한편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긴장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분석가들은 한국이 더 이상 방어만 하는 나라가 아니다. 스스로 전략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도 알고 있다. 강한 한국은 불안정한 아시아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우리의 목표는 공격이 아니라 억제다. 하지만 억제는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말은 한국 국방 철학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다. 군사력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이지 전쟁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러나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힘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현무호가 땅을, SLBM이 바다를, KF-21이 하늘을 지배한다. 이 세 가지는 각각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방패로 연결되어 있다. 이 방패는 단단하고 날카롭다. 어느 방향에서 공격이 와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완전한 체계다. 한국은 이 삼중 구조를 통해
자국의 생존과 평화를 보장하고 있다. 이제 세계는 묻고 있다. 한국은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순하다. 한국은 끝이 없다. 기술의 진보, 전략의 혁신, 그리고 국민의 의지가 있는 한 한국의 국방력은 멈추지 않는다. 한국은 더 이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보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단지 땅이 아니라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한국은 세계가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성장했다. 경제력, 기술력, 그리고 군사력.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된 지금 한국은 세계의 중심에서 자신있게 말한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70년간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다. 한국의 독침 전략은 단지 무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이 어떤 나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철학의 선언이다. 세상은 이제 알게 되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강국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